앤드류 후버만이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파민이 저점에서 2.5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해요. 섹스를 할 때 저점에서 2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하고, 코카인을 했을 때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마약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잘 망가뜨리는 걸로 알려진 건 마약이잖아요. 중독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물질 중독이고 하나는 행위 중독인데, 물질 중독의 대표적인 게 마약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어떤 물질을 가지는 걸 욕망함으로써 중독이 되는 게 물질 중독이라고 하고, 행위 중독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핸드폰 켜놓고 인스타그램 막 3분마다 한 번씩 눌러보고 좋아요 누가 넣는지 계속 보고 하루 종일 핸드폰 잡고 있는 것도 행위 중독이고요. 섹스 중독이나 뭐 이런 것들도 행위 중독이죠. 대표적인 마약과 중독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압구정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있었잖아요. 마약하고 사람을 쳤는데 뭐 바로 석방을 시켜줘서 경찰관 징계 들어간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석방한 경찰관 징계로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 당시에 떴던 뭐 사진이죠. 카라큘라 채널에 나왔던 컬리넌으로 20대 여성을 쳤는데 그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진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마약 성분이 나왔었고, 이분이 변호사 써가지고 그날 바로 석방이 되고 여론이 되게 들끓으니까 다시 구속이 됐었죠. 병원 처방 빙자 투약했나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당연히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있고, 이 분뿐만 아니라 이 분이 마약을 복용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그 병원을 취재해보니까 그 병원에서 걸어 나오는 어떤 여러 여성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비틀거리면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그 취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압수수색했죠. 마약류 의약품 처방 환자 수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에서 나온 거예요. 추천은. 그래가지고 이제 820, 뭐 1024, 1212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A1 프로포폴 처방 현황 해가지고 2022년에 급격하게 늘게 되잖아요. 갑자기 확 늘게 되고,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혐의기 때문에 확실히 이 병원이 그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혐의가 있고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고 압수수색을 했으니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마약 사건 중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게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했다라고 하는 거고, 강남 학원가는 대치동, 도곡동 이쪽인데 가장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그런 곳인데, 강남 학원가 한복판에서 마약을 탄 음료수를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떴었잖아요. 4명이 1심에서 징역 16년, 8년, 10년, 7년을 선고받았대요.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초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마약을 유통하고 이랬을 때 16년치 징역이 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검찰이 재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면 항소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는 뭐 좀 더 찾아보면 나오고요. 사실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경악했던 게, 대치동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잘 사는 동네고, 그리고 교육 1번지고 굉장히 교육열이 강한 부모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이 한복판에서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저도 굉장히 경악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었는데, 마약 관련된 뉴스들을 한 1, 2년 동안 제가 쫙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돌 출신 가수, 뭐 방송인 뭐 서민지 씨 뭐 등등, 그리고 돈스파이크라고 하는 이분도 대법원까지 가서 2년형이 확정이 됐고, 예전 빅뱅의 멤버였죠. 탑도 뭐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이분도 집행유예 선고받았고, 2019년에 버닝썬 게이트에 관련된 그 많은 사람들도 거의 다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받았다가 다음에 또 걸려가지고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 뭐 재벌가의 어떤 뭐 손자들 뭐 이런 분들도 당시에 마약을 했다 걸려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마약을 소지하기만 해도 지금 징역 10년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태형 10대인가 15대를 맞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싱가포르에 태형을 맞으면 얼마나 괴롭냐. 엉덩이 맞는 거잖아요, 태형이. 이게 3대만 맞아도 사람이 거의 기절한대요. 엄청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전 맞아보진 않았지만 맞아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마약을 소지하기만 해도 거의 종신형 정도에 처하거든요. 마약을 유통하고 사용을 하는데, 극단적으로 뭐 이 국가들 마약에 대해서 거의 알러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게 처벌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편 전쟁이 있어서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죠. 공산당이기도 하고, 싱가포르도 사실상 독재 국가니까 그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약에는 소프트 드럭이 있고 하드 드럭이 있다 했는데, 뭐 소프트 드럭을 많이 알고 있는 대마죠. 그래서 최근에 태국도 대마를 합법화를 했고, 네덜란드도 합법이죠, 대마가. 근데 네덜란드가 대마를 합법화한 이후에 나라가 완전 개판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보통 이제 대마는 중독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마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유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유학생들, 제 친구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하는 친구들은 없죠. 당연히 그런 친구들은 제가 벌써 손절을 했을 텐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유학을 갔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미국 유학을 가면 대학교 1학년 때나 고등학교 때나 대마를 다 한 번씩은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 중고등학생 때 애들이 담배 피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모범적인 학생들은 담배 잘 안 피겠지만 논다 이런 애들 다 담배를 피잖아요. 그 정도로
대중적으로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마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흔한 마약이고 대마는 중독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보고 태국에서도 합법화를 했고 네덜란드도 합법이고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마를 합법화를 해주면 마약이 입문용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마를 하고 조금 기분이 좋고 중독성은 없지만 대마를 통해서 하드드럭인 코카인, 뭐 헤로인, 펜타닐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게 어떤 관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마가 중독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걸 합법화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태국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있고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후진국이잖아요. 거기서는 그게 또 상품화가 돼가지고 관광업계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결탁이 돼 있어서 이걸 바로 근절시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나라일수록 국가 투명성이 굉장히 낮고 비리도 많고 부정부패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당장 불법화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해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네덜란드에서 대마를 합법화를 했는데 네덜란드 관련된 기사들을 읽어보니까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대마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제발 이거 합법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합법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 중독성은 없지만 마약의 어떤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29일날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이분이 요즘에 마약 관련돼서 많이 이렇게 뭐 자료들을 내나봐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관세청에서 적발한 마약이 작년 상반기보다 43%나 늘었대요. 사람들이 마약을 몰래 가지고 오다 적발된 게 43%가 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한국에서 마약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런 기사들 굉장히 많아요.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 대마리가 44%가 늘었고 5년간 8,000명이 기소 송치됐대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8,000명이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8,000명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걸린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마약한 사람이 다 걸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8,000명은 빙산의 일각일 거고 제 주변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통해서 물어보니까 마약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걸려서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5%도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소 마약을 뭐 한 번 호기심에 해보고 미국 가서 한번 해보고 태국 가서 한번 해보고 이런 사람들 말고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다 따져보면 최소 10만 명 이상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중독자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 요즘에 나왔던 유아인씨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계속 마약을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몇십만 명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절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인구의 1%가 50만 명이잖아요. 넓게 잡으면 3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인구의 0.6% 정도가 마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계속 늘고 있어요. 관세청 적발된 것만 이런 거고 적발 안 된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여기 2022년 1월부터 6월 2023년 1월부터 6월 해가지고 대마초, 대마수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대마 오일 됐어. 오일 막 오일도 많아 봐. 대마 추출물 그리고 기타 대마 제품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오다가 걸린 사람들 걸린 어떤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감률을 보면 대마초가 148% 대마 오일이 360%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기사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약 관련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당연히 사회가 바뀌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왜 마약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마약을 한 거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대마도 어쨌든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합법인데 대마든 펜타닐이든 코카인이든 이렇게 했을 때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도 처음 걸렸을 때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었고 빅뱅 멤버의 탑도 처음에 마약하는 거 걸렸을 때 집행유예로 풀려났잖아요. 초범이면 거의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든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반인들도 마약하다가 처음 걸리면 거의 다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라고 해요. 실제로 초범인데 이걸 유통까지 하지 않는 이상 소지하고 복용하는 것만으로 복용도 한두 번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복용을 해도 초범일 때에는 거의 다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마약하시는 분들 그런 심리가 있대요. 한 번 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좀 조심을 하는데 처음 할 때는 어차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런 인식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마가 비범죄가 맞지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어쨌든 뭐 그건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거를 합법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합법화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면 합법화를 하자라는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 단순 흡연으로 볼 수도 있죠. 뭐 지금 이분이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대마를 합법화를 했고 태국도 합법화를 했잖아요. 문제는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대마 합법한 이후에 취재에 나가는 어떤 그 언론 기사들 그 언론 그 다큐 같은 걸 많이 보면 대마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이거를 그냥 담배 같은 흡연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마를 하고 나서 센 마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마가 마약의 어떤 인문 가문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합법화하는 게 사회적 합의 문제인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마약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불법입니다. 그래서 대마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태국이 합법화하고 나서 엄청난 세수와 수익이 관광 수입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마약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네덜란드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현지인들은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오버 투어리즘이 아니고 마약 투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약 먹고 깽판 부리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여러 기사들도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대마가 합법화가 되고 유럽으로 마약이 유통되는 경로로 네덜란드가 많이 쓰인다라고 해요. 암스테르담이 마약이 유럽 전체로 뻗어나가는 어떤 관문 같은 역할을 해서 굉장히 사회 갈등과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처럼 흡연이냐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단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수익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토론과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추세 자체는 담배도 잘 안 파는 추세고, 담배도 뭐 몸에 유해하니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담배조차도 줄이고 있고 흡연자도 줄어들고 있고, 많은 담배 회사들 주가가 빌빌 기게 되니까 뭐 전자담배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걸 이제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요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한국에선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왜 이렇게 많아지느냐를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처벌이 너무 약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들, 유학생들, 해외 생활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아무렇지 않게 유통되는 것도 좀 있고,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범죄 조직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얼어지면서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국가로 가고 있죠. 우리가 마약 얘기를 하니까 중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실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명한 쥐 실험이고 하나는 엄마쥐 새끼쥐 코카인 실험이잖아요. 코카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책 이름이 뭐냐면 마음이 여섯 얼굴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쓰여진 책인데, 그냥 이건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쥐 내에 칩자핵에다가 전극을 심고 약한 전류를 흐르게 하고 발판을 누르는 훈련을 했는데,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칩자핵은 모든 목표 지향적 행동에 동력을 부여한다. 우리가 어떤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할 때 핸드폰을 줍는다든가 과자를 먹는다든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행동을 관여하는 게 칩자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도파민 분비도 이제 되고요. 쥐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전극만 수천 번 누르다가 죽는다, 뭐 이런 이제 문구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쥐가 발판을 누르게 되면 미세한 전기 자극이 칩자핵에 흐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죠. 잠도 안 자고 죽을 때까지 이걸 누르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칩자핵에서 간장하는 설렘, 흥분, 뭐 기대감, 뭐 갈망, 뭐 감각, 식욕과 성욕, 그리고 이런 뭐 심지어 생존에 대한 욕구까지 중독이라고 하는 그 자극이 다 잡아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고요. 엄마쥐, 새끼쥐, 코카인 실험이 있는데, 엄마쥐가 있고 새끼쥐가 있고 코카인을 놔둬요. 엄마쥐가 이 코카인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새끼쥐한테 갈 것인가, 이거를 관찰하는 건데, 처음에는 새끼쥐한테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 코카인에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새끼쥐한테 안 가고요. 새끼쥐가 있어도 코카인한테 간다라고 해요. 어미쥐가. 여기 책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외롭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무력한 우리가 어찌할 방법을 몰라 결국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쇼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중독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지실험이 뭐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책에서는 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야 하는 오피오이드, 이게 이제 아편하고 비슷한 물질이래요. 마약 중에서 모르핀이나 헤로인이 이에 속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투여를 하게 되면 분비가 되는 거죠. 쇼핑 관련해서도 내가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순간이 물건을 지는 순간이 아니라 택배 박스를 여는 순간이래요. 쇼핑에 대해서 연구한 뇌과학의 어떤 그런 결과라고 하고요. 낙강은 욕망은 욕망에 대한 욕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전에 블로그에도 썼었고, 명품 쇼핑에 대한 사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한번 만든 적이 있잖아요. 그때 내린 결론은 소비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성적으로 뭔가 따지고 판단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뇌과학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어떤 마케팅이라는 게 노출도, 셀럽 이런 데에 되게 포커싱을 뒀는데, 물론 지금 명품 브랜드는 여전히 거기에 포커싱을 두고 있지만, 셀럽 마케팅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의 감정을 건드릴까, 이걸 굉장히 고민한다라고 해요. 어떤 럭셔리 브랜드도 이제 이성적으로 이걸 사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브랜드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다 감정의 영역을 건드린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써놨어요. 소비가 중독으로 변하는 이유는 도파민을 즉시 분비시키기 때문이고, 소비할 때 이제 펑션 MRI로 관찰을 해보면 뇌 쿨스팟이라고 하는 전두국부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어떤 브랜드에 열광하고 욕망하는 건 감정 영역인데, 왜냐? 뇌 변형계의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 이게 저장이 되는데, 소비함으로써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 브랜드만 봐도 이 영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 그걸 소비하지 않고 그 브랜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이 편도, 이쪽이 대뇌 변형계 이쪽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럭셔리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펼치는 마케팅 전략은 그걸 감정을 건드리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신경 가소성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신경 가소성이 이제 뇌는 성장하고 재조직을 통해서 스스로 구축하고 신경회로를 변화시킨다, 뭐 이런 건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경 가소성은 이런 거예요. 어떤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또는 어떤 행위나 어떤 사고나 어떤 걸 많이 하게 되면 그걸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뇌가 성장하고 재조직을 한다라고 해요. 단세포 동물이나 아메바 같은 그런 애들은 뇌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DNA가 설계한 대로만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그냥 먹고, 아니면 뭘 잡아먹고, 이런 대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해 있고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진화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뇌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한다 그러고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시뮬레이션하고 재조직하고 이런다라고 해요. 스스로 구축하는 신경회로를 변화시킨다라고 하고요.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 심리적, 육체적 저항이 이제 변형계 마찰이라고 하고, 이런 뭐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측 보상 오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보상을 얻었을 때 더 큰 도파민 자극을 얻게 된다, 뭐 이런 거고요. 반면에 기대했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파민 수치가 평온하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온하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우리가 서울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수능을 봤는데 좋은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것보다 아래 대학에 가면 굉장히 슬프고 떨어지잖아요. 행복도가.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보상을 얻었을 때는 되게 큰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반면에 예상했던 거, 기대했던 것보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파민 수치가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뇌라고 하는 거는 신경 가속성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들, 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가 다시 재조직하고 다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중독이 된 뇌는 이 신경 가속성에 의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브랜드만 봐도 그 어떤 부분이 활성화된다든가 아니면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뇌가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미 뇌는 그렇게 변해 있는 거죠.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거는 좀 많이 찾아보면 계속해서 변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어릴 때 뇌가 변하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뇌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지금 제 나이 때도 그렇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그렇고 나이가 적어도 그렇고 계속해서 뇌는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파민을 분비시킬지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에 의해서 뇌가 완전히 변하게 되고 한 번 변한 뇌는 잘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또 중독이나 이런 데 빠진 뇌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또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앤드류 후버만 스탠퍼드 의과대학 교수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뭐 햇빛이 뭐 정신건강과 직결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고요. 요즘에 그 앤드류 후버만이 많이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찬물 샤워라고 해요. 찬물 샤워라고 하면 굉장히 춥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특히 겨울철이 되면 누구나 찬물 샤워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찬물 샤워에 대해서 앤드류 후버만의 교수의 그 영상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찬물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있는 갈색 지방이라고 불리는 건강한 지방이 있대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건강한 지방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빼고 싶은 지방하고 다르다라고 하고요. 찬물 샤워를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추위에 노출하는 거죠. 신체의 갈색 지방이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수잔나 소베르 이 교수 박사가 쓴 셀 레포트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대요. 일주일에 총 11분, 그러니까 한 번에 2, 3분씩 의도적으로 추위에 노출했을 때, 근데 이 추위에 노출할 때 온도가 뭐 영하일 필요도 없고 10도일 필요도 없고 15도일 필요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해요. 내가 2, 3분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되게 불편한 온도, 2, 3분 정도 있었을 때 하나도 안 불편하고 조금 이제 미지근한 물이나 이 정도는 안 된다고 합니다. 충분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도에서 2, 3분 정도 의도적으로 추위에 노출됐을 때 갈색 지방의 밀도가 높아진대요. 평상시 추운 온도에서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도 덜 타게 된다고 해요. 인간의 몸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또 포인트가 있는 게, 의도적으로 2, 3분 정도 한 번에 노출이 되고 일주일에 한 11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휴식 대사량이 크게 증가하고요. 인슐린 반응 관련 수치가 향상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앤드류 후버만이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파민이 저점에서 2.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섹스를 할 때 저점에서 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 코카인을 했을 때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저점, 도파민에서 이렇게 평온 상태를 유지하는 그게 있고, 그리고 어떤 쾌락이 주어지거나 뭐 보상이 주어졌을 때 이게 쫙 올라가잖아요. 마약 같은 경우는 코카인을 했다라고 하면 평온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2.5배 확 증가하죠. 되게 가파르게 딱 증가를 했다가 이 약효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곤두박질 친다라고 해요. 1에서 시작해가지고 2.5까지 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코카인 같은 경우는 2.5로 갔다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게 되고, 우리 뇌는 항상 항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이런 어떤 물질 중독에 의해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도파민이 확 증가했다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게 되고, 이게 굉장히 폭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가파르게 증가한 것만큼 가파르게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중독에 걸리게 되면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 그러다 몸이 망가지게 되고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찬물 샤워를 통해서 도파민이 2.5배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코카인과 비슷한 정도의 도파민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지속 시간 또한 3시간 정도 되게 길다라고 하고요. 주의력이 향상되고 신진대사가 향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사람의 뇌피셜이 아니라 덴마크 이 학자 수산나 소베르그 이 박사가 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합니다. 제가 찬물 샤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저도 자주는 못 하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린 행복연구소 그 하는 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앤드류 후버만 교수에 엄청 빠져가지고 맨날 연구 논문 읽어보고 레퍼런스 찾아보고 공부하고 맨날 영상 다 요약하고 논문을 실제로 원문도만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찬물 샤워를 실행을 하니까 몸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찬물에서 5분 정도 있고 5분 정도 있다가 나와가지고 하면 이제 주의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몸도 되게 가벼워지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인데 이런 걸 바로바로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찬물 샤워를 통해서 어떻게 정신이 맑아지고 도파민 수치가 증가가 되고, 도파민이 증가가 돼서 마약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증가돼가지고 올라갔다가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심을 갖고 저도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이걸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즘에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알코올도 그렇고 섹스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행위 중독이나 물질 중독 같은 게 있잖아요. 코카인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도 고치기 굉장히 힘들고, 한 번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이 치유가 돼도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번 그 중독 현상이 빠지게 되면 되게 무서운 게, 뇌가 그 중독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뇌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독에 빠지게 되면 신경 가속성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변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재조직이 되고 거기에 굉장히 긴밀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역치는 점점 높아지게 되니까 더 많은 쾌락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중독에 빠진 사람이 이 중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술을 끊고 2달 동안 술을 끊고 마약 관련된 치료소 같은 데 들어가서 금단 현상 막 참으면서 중독을 다 끊었다라고 쳐요. 언제든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다시 마약을 하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요. 내가 이걸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중독이 되면 굉장히 무섭다. 마약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우리는 거기까지 빠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또 얘기하는 게 의도적으로 과호흡을 하는 거,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에다가 뇌 항상성에 대해서 이렇게 쳐보면 되게 많은 또 영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은 앤드류 후버만 교수의 영상을 그대로 한글 자막만 입힌 이런 영상도 있고, 앤드류 후버만의 풀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자막 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텐데, 그 영상을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도파민 시스템을 조절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되고 활력을 모두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파민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분비를 시킨 건지에 따라서 코카인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걸 건전하게 올려서 지속성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천천히 내려가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의도적인 과호흡도 하고 또다시 찬물 샤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찬물 샤워가 뭐 만능 해결사는 아니지만 하나의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면역력도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고,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이들은 누구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상을 줬더니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동기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림을 엄청 좋아해요. 너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너가 더 많은 그림을 그리면 내가 보상을 더 줄게 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는 거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즐거웠던 활동인데, 보상을 주니까 이 행위를 보상을 받고자 하는 행위로 인식을 한다라고 해요. 내가 변한 거죠. 우리 뇌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그 자체가 즐거운 건데, 보상을 받음으로써 쾌락이 증가하잖아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잖아요. 우리 뇌는 거기에 바로 적응을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면 이 행위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자체적인 내적 동기가 떨어진다라고 해요. 네, 맞아요. 목적 유형이 바뀌는 거죠. 이건 사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상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뇌에서는 더 높은 수치의 보상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의 보상을 줬을 때 10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만, 그 다음에 이게 뇌가 적응을 해버리면 10의 도파민을 분비를 시키려면 20, 30의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즉각적인 보상이잖아요. 그 행동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내가 적응해버린다라고 제가 썼고요. 따라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최종 목표로 가는 게 더 이롭고 지속 가능한 도파민 분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이건 사실 진하영 교수가 쓴 그 본질 육아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보상 지향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앤드류 후먼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끝에 보상이 오면 우리 뇌는 보상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어려움과 도전 자체를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유도를 하면 그 자체를 즐기고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도파민이 시간을 인지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이거 끝나게 되면 너 그림을 잘 그리면 보상을 줄게 라고 해버리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1시간이다 라고 하면 도파민이 이 1시간이라고 하는 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시간으로 인지해버린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내가 하는 행위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또 응용을 해서 볼 수 있냐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서 즐거움을 못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CEO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하는 일이 월급을 받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성취를 하고 그 안에서 뭔가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뭔가 나름의 보람과 나름의 어떤 작은 성취들을 찾아가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월급날 되면 월급 통장에 꽂히게 되면 바로 그게 보상이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거 자체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월급 자체가 목적이게 되면 내가 직장에서 보내는 그 한 달의 시간이 너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어떤 명령을 하기도 하고 명령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그 많은 어떤 시간의 어떤 결들이 있는데, 그 시간의 결들이 그 보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으로 응축돼 버리니까 그 시간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 부여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거고,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보면, 공부는 어느 정도 부모가 보상 체계를 통해서 중위권, 중상위권 이상을 올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정말 최상위로 가려면, 그리고 또는 어떤 최상위로 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제 이루려면 그 자체에서 뭔가 즐거움과 성취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그거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보상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단기적인 보상 체계에 의존하게 되면 그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되고, 그리고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게 나름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그냥 뭐 하루 종일 뭐 시간이 남아 도는데 한두 시간 정도 하면 이룰 수 있는 그 노력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그리고 약간의 어떤 난이도가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도파민 분비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요. 여기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어려움과 도전 자체를 통해
위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유도라고 써놓은 이유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능력의 캐파가 10이라고 하면 그것도 8, 9 정도 또는 10 정도가 돼야 그걸 내가 어려움으로 느끼고 도전하고 그걸 이루면서 뭔가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이걸 유도를 하는 건데, 내가 이걸 함으로써 마지막에 얻게 될 보상 자체에 포커싱을 하게 되면 내가 보내는 시간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너무 괴롭고 견디기 힘들고 성취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하고자 하는 말의 취지였습니다. 노력하기 전후에 도파민 증가를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안드류 후어만 교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를 쓰잖아요. 블로그 제가 쓴 글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블로그 글을 써도 사실은 저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저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통해서 신뢰도도 올라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붙여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는 과정 자체가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지라고 했으면 저는 이거 절대로 못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건데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도파민 이 보상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독과 관련돼서 논문들이나 아니면 영상들 이런 걸 좀 많이 찾아보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1시간은 꼭 핸드폰을 절대 보지 않고 책을 읽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너무나 우리는 도파민 중독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당장 보상을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핸드폰만 켜도 SNS,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만 봐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라고 해요. 왜? 인스타그램에는 컨텐츠들이 많잖아. 자극적인 컨텐츠도 많고,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이,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들, 멋진 남성들이 많고, 멋진 차들도 많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도 많고, 되게 멋있는 옷들도 있고, 집들도 있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인스타그램에. 근데 이걸 계속 보는 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더라고요. 쇼츠는 저도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쇼츠가 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쇼츠 영상이야말로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을 망가뜨리고 굉장히 사람을 좀 바보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30초 또는 1분 안에 뭔가를 담아야 될 영상 안에는 자극적이고 그냥 단순히 웃기고 그런 영상밖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글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찾아보고, 뭐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위주로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런 영상을 보는 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최악은 아무런 내러티브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인사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극적인 짧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는 게 전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제는 무서운 건 거기에 있어요. 뇌가 거기에 적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쇼츠 같은 영상에 적응을 해버리면 긴 영상을 못 본대요. 긴 영상을 못 보면 모든 영상을 1분보다 다 꺼버리는 거예요. 2분이 넘어가면 끄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영상을 끄고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니까. 그 영상 중독이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10분짜리 영상, 5분짜리 영상, 뭐 20분짜리 영상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유튜브가 괜찮은데, 문제는 쇼츠같이 30초, 1분 단위 영상을 많이 보면 긴 영상을 못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고, 기승전결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스토리에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결말에 이르는 클라이막스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말이 뭔데 하고 결말만 봐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된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저항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저조차도 SNS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저도 인스타그램에다가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올리는 편인데, 저조차도 핸드폰을 너무 많이 만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최근에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게임을 다 지웠어요. 제가 원래 핸드폰으로 좀 게임 같은 것도 좀 했었는데 많이는 안 했어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했어요. 이거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게임을 다 지우고, 하루에 1시간은 꼭 책을 읽자라고 하고, 핸드폰을 최소 1시간은 내 몸으로부터 떨어지게 침대에 던져놓고 서대에서 책을 읽자라고 하는 거를 실천을 하고 있고, 2주 정도 실천을 하고 있는데 2주째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고요. 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